신명기 30장 19,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생명도 내 근처에 있고 사망도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택하느냐 사망을 택하느냐는 바로 나의 선택에 있다는 거죠. 내가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태어나서 열심히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옷 입고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사느냐, 이런 것이 바로 그냥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바로 놓여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 그냥 그것이 사망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또 이제 살면은 사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그대로 놓여있는 상황이고 실제라는 것, 그걸 지금 일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고 믿어졌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듣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듣죠.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어요. 이틀 3일 밥을 안 먹었어요.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누워있던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물이라도 마시고, 또 죽을 아주 이렇게 써가지고 죽이라도 먹고, 그렇게 해야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속에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속에 밥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밥이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영양가를 주어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맛이 없지만,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내가 먹어야지 해서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밥 기운이 내 몸을 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어져서 영혼에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를 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려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는 그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걸어갈 수 없잖아요. 차를 타야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 차를 타야 되겠다 해서 차 타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차 타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 차가 나를 태워서 부산까지 혹은 서울까지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차 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고 차 타는 데까지도 가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유튜브를 보고 교회를 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내가 교회를 오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전에는 내가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생명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의 생명이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면 말씀을 듣고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이 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씻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다듬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밥만 먹고 돈만 벌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도 돌봐야 되고 시장에도 가봐야 되고 그렇죠? 또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성도들 신방도 가야 되고 또 누가 죽으면 장례식도 가야 되고 또 옛날 사람들도 만나서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 친지들도 또 찾아서 만나봐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다양한 일들과 환경이 다 생기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왕의 선택입니다. 왕의 선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선택. 왕의 선택. 왕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선택. 그래서 왕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왕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고종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왕이 총 27명이 있었어요. 27명. 그런데 26번째 왕입니다. 26번째 왕입니다. 자, 26번째 왕인데 고종 전의 왕은 누구냐 하면 철종이에요.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이제 왕이 됩니다. 26대 왕이 되는데, 이 고종은 언제 태어났냐면 1852년에 태어났어요. 1852년에 태어났는데, 이 고종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이재황이었어요. 이재황. 어릴 때 이름이 이재황.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 되고 나서 이름이 뭘로 되냐면 희망할 때 이희가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고, 원래 조선시대 왕은 세종대왕이니 뭐 성종이니 중종이니 뭐 연산군이나 이런 이름 있죠. 그 이름은 그 왕의 본명이 아니에요. 본 이름이 아니다 말이죠. 그 왕이 죽고 나면 역사를 기록하는 조선 왕조 실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생각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세조, 그 다음에 연산군, 광해군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종도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는 이름이 이희예요. 그런데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어떻게 국민들이 신하들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이름은 있어요. 그 이름은 이희고, 그가 죽을 때에 이제 그 왕은 이렇게 했다 해서 고종 해가지고 이름에 빗속에다가 써준 이름이 고종이고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철종이 1863년에 죽고 나서 11살에 고종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그죠? 너무 어리니까 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하응이 일명 대원군이라고 하죠. 대원군. 그래서 대원군도 원래 대원군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가 죽고 나서 대원군이다라고 해준 거죠. 대원군이다 해주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이하응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습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식 왕은 고종이에요. 이희가 왕인데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다 하는 거죠. 그 아버지 대원군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했어요. 서원이라고 했는데 그 서원을 다 문을 닫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다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거 47개만 딱 남기고 다 철폐를 시켜버렸어요. 문을 닫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좀 더 이제 잘 보관을 해야겠다 해서 경복궁을 복원을 하는 겁니다. 경복궁.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경복궁은 곧 대원군이 복원한 이게 경복궁이죠. 그러니까 왕실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도적이 넘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담벼락 넘어 들어가면 담도 너무 낮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담도 높이고 아주 잘 지었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대원군이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서양인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러면서 척화비를 세웁니다. 척화비가 뭐냐면 배척한다. 서양 사람들 배척한다. 우리는 저들과 무역을 하거나 서로 만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해서 척화비를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생들이 선비들이 아주 반발을 많이 하죠. 반발을 많이 하면서 이제 고종이 이제 20살이 됐고 성년이 됐는데 왜 아버지가 하느냐 그리고 왜 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세우고 경복궁을 재건을 하고
또 여러 서원들을 이렇게 철폐하느냐 아주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소를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대원군이 물러나는 겁니다. 물러나고 이제 고종이 20살이 돼서 직접 통치를 하는 거죠. 직접 통치를 하는데 그때 처음 해가지고 이제 그의 아버지를 물러나게 했고 또 그의 아버지가 대원군이 했던 이러한 서원을 철폐하고 경복궁을 재건하는 이런 것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동원시키고 돈을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서원들은 선비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위정척사운동. 위정척사운동이 뭐냐면 조선의 성리학을 앞세우게 되고 또 개화를 한다느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느니 일본 사람들, 외국 사람들 전부 배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것이 좋지 왜 뭐 이상한 뭐 문물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느냐. 그 사람들 다 내쫓아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는 저 사람들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정척사운동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그렇게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해줘. 우리는 개방 안 해도 된다. 개방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선시대 왕이 되면 뭘 하느냐면 하루 3번씩 혹은 4번씩 반드시 왕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아침에 공부하고 점심때 낮에 공부하고 또 저녁에 공부하고 하루에 3번 혹은 또 밤늦게 잠들기 전에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혹은 4번씩 꼭 공부를 해요. 이게 조선시대의 특징입니다. 왕도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안 하면 왕으로서 자격이 없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공부를 했죠. 고종도 역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공부를 하는데 누가 공부를 시키느냐?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공부를 시킵니다. 왕이 와가지고 논어에 의하면 또 공자가 가다사대, 맹자가 가다사대 하면서 공자, 맹자 하면서 그 공부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11살에 왕이 됐다 했죠.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대원군이 숙정하는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공부? 유학 공부. 성리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뭘 배우느냐? 개화할 필요 없다. 유럽 사람들, 제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유학자고 그런 사람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최고의 선비가 아주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익현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어요. 최익현. 아주 유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상소를 올려가지고 아버지를 물러나게 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적장자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답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중국이 이 온 세계의 중심이다. 천자, 하늘의 아들, 하늘천 아들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중국 왕이 천자고, 그 다음에 조선의 왕은 그 중국 왕의 신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냐? 중국이 있고 중국 남쪽에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중국 북쪽에 있는 몽고, 중국 저 동북쪽에 있는 조선, 중국 왼쪽에 있는 저기 있는 인도나 이런 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오랑캐다. 그렇게 오랑캐. 그 오랑캐 중에서도 그래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괜찮은 나라다. 가르치면 좀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 유럽에서 오는 서양 사람들, 아주 백인종에다가 키도 크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랑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바다에서 오는 개나 가재나 거북이 같은 갑각류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 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고 무기를 쏘고 맨날 배를 타고 어딘가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말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힘은 세고 그래가지고 아주 갑각류 같은 인덕고비 같은 그런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유럽 사람들은 중국이 최고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 주변에 있는 오랑캐 나라, 조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못한 나라가 인두급이 같은 그러한 서양 사람들, 외국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왜 사귀냐? 인간도 아닌데. 인간도 아닌 그런 사람들과 왜 사귀고, 왜 저들의 말을 듣고, 왜 저들과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사느냐? 필요 없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고종에게 막 시키는 거죠. 그리고 5학년 3번씩 교육해야 된다 했죠. 공부를. 그런 공부만 진단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계속 일본이 들어오고 강화도에서 이제 조약을 맺고 또 미국과 영국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과 다 조약을 맺는단 말이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국교 수립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고종이 등극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학자들에게 공부는 했지만 결국 다른 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할 수 없어가지고 한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써줬는데 그 조선 책략이 뭐냐? 그 조선 책략은 워낙 대원군이 빡세게 나오고 쇄국 정책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책을 써준 거예요. 그것이 일본에 가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김홍집이가 일본에 갔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나라와 계약하라. 다른 나라와 이제 무역을 하라. 그렇게 청나라에서 다 코치해 준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말은 잘 듣거든요. 청나라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했던 상전으로 떠받들을 들었던 중국 청나라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항을 하는 거죠. 일본과 개항하고 영국과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다 개항을 하는 거죠. 국교 수립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것, 우리 것이 좋다. 우리 것만 좋다. 저 사람들은 필요 없다. 라고 했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임오군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임오군란이라는 것은 1871년에 임오년에 일어났던 1881년 임오년에 일어났던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90군데 해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1년 만에 그것도 쌀을 줬는데 그 쌀에다가 온통 볏짚이 들어있고 돌멩이가 들어있고 겨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이제 때리고 부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때에 이 군인들이 누굴 찾아가느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있던 대원군을 찾아간 거예요. 대원군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원군이 또 이 군인들 또 뒤에서 충동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두지 마라. 저 나라가 왜 이런 줄 아느냐? 저 며느리 민비가 내 아들을 꼬드기 가지고 저렇게 한다. 해가지고 저 민비를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들이 꼬드기 가지고 민비까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밤에 민비가 싹 변장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민비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대원군과 합세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갑신정변은 뭐냐면 일본에 가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선보다 먼저 개화가 되어져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나라가 발전이 되어지고 또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선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종도 그 다음에
정부도 나라도 너무나도 엉망이고 국가가 운영되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엉망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일본이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너무나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지만 3일 천하죠. 그 갑신 정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체국, 우정국을 처음 시작하는 개국식 때에 총리와 주민 강요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들을 다 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나라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일본 군대 조금 있었지만 그 군인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몇십 명밖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 군대가 더 많았죠. 1,500명이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일본 군대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동인물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일본어로 망명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서 일본과 조선이 서로 약속을 맺으면서 개입하지 말자. 서로 개입하다 보면 일본도 힘들고 청나라도 힘드니까 서로 이제 우리는 개입하지 말자 라고 해서 서로 청나라도 군대 철수하고 일본도 군대 철수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쭉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일본도 안 들어오고 청나라도 안 들어오는 외세가 개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1884년부터 1894년까지. 그런데 이때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10년, 조선의 잃어버린 10년이다 라고 그때 이야기했죠. 1884년이면 고종이 몇 살입니까? 52년 전이니까 32세죠. 고종이 32세. 32세부터 42세 때는 아주 젊고 이제 막 열심히 해볼 만한 그런 시기이죠. 그때의 나라의 힘을 기를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걸 잘 살리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뭘 배웠습니까? 유학자들에게서 공자가 어떻고 명자가 어떻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것만 배운 겁니다. 그것만 배웠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이제 부부 사이에는 이제 차별이 있고 이런 것들은 막 배운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라가 허약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또 국력이 없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주자학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주자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군대가 너무 허약한 거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그래야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기게 되잖아요. 외국이 더 큰 무기나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그냥 당할 수 없잖아요.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도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도 벌어지지만 군인이 없으니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군대가 있어야 되고 또 나라 자체 내에서 이제 난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그걸 막기 위해서 경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과 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은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경제는 뭡니까? 나라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 거두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죽고 나면 그 왕에 대해서 다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조선 왕조실록인데 거기에 보면 1873년 고종이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고 고종이 왕이 되었을 때 21살 때에 그때 당시 하고 그 다음에 1886년 고종이 34세 때 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10년 전과 10년 후에 그때에 1873년에는 조선의 국고가 어떻게 되냐면 금이 151량인데 86년에는 13년 후에는 금이 58량. 그렇죠? 151량에서 58량으로 줄어버렸죠. 3분의 1로 줄어버렸죠. 은이 1873년에는 15만 5천 량이었는데 86년에는 7,266량 절반으로 줄었죠. 현금, 돈이 얼마 있었냐면 163만 5천 량. 163만 5천 량. 그게 있었어요.
돈이 163만 5천 냥. 그런데 1886년에는 돈이 15만 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국고에 돈이 15만 천 냥.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쌀이 1873년에는 20만 5,794석, 한 20만 석밖에 안 되는 거죠. 20만 석. 그리고 1886년에는 그 쌀이 16,921석,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나라가 너무 허약한 겁니다. 너무 허약해요. 국간에 없어요. 국간에 뭐 등기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결국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세금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세금을 낼 만한 사람들이 돈을 안 낸다는 거죠. 그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비들이죠. 양반들이 다 땅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요? 조금밖에 못 내죠. 그 대부분의 세금은 땅을 가진 이게 양반들이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없죠. 나라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군인을 뽑죠. 돈이 있어야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사주고 또 옷도 입히고 또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휘관도 어디에서 또 사오고 그러면 지휘관에게도 돈 줘야 되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되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훈련도 해주고 무기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군인들을 많이 모집해서 국가가 부강해지는데 돈이 없으니까 군인을 모집 못하는 거고 군인을 또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나라가 더 허약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 흐름이 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죠. 저 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왜 오는지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이 왜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하자고 하는지 그걸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걸 도무지 몰라. 무역이 뭡니까?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조선의 물건을 팔고 조선의 물건도 그게 파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조선에 있는 선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우리 물건을 파냐고. 우리 물건 팔면 우리 거 없어지잖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있었던 게 뭡니까? 인삼 정도죠. 우리나라 인삼 다 팔아먹으면 우리는 인삼 없잖아. 근데 왜 우리가 무역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제를 모르는 거죠. 그걸 팔면 뭐합니까? 돈을 얻잖아요. 그걸 팔면 돈을 얻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걸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일반 상식이 너무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참 너무나도 취약했던 거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국고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게 하고 또 이게 돈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돈을 거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도 회복시키지 못했고 군인을 확충하지도 못했고 또 외국인들이 왜 이 나라에 오게 됐는지도 그 이유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가 너무나도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어디서 거둘까? 라는 생각만 계속하면서 아주 부정과 비리만 잔뜩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부정과 비리만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받느냐? 돈 넣을 데가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직을 파는 거예요. 관직을 파는 게 뭡니까? 이제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관직을 맡게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이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느냐? 1년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한 달을 한 것도 아니고요. 평균 내보면 한 달에 3명, 4명이 바뀌어요. 3명, 4명이. 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뭐 관직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돈 싸들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양에 와서 돈을 주고 관직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요즘처럼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예를 들어서 한양에서 걸어서 부산까지 가요. 그러면 얼마나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걸어서 가면 한 달 정도 걸려서 앉아 있으면 자기가 앉아서 있다 보면 한 10일 정도 있으면 뒷사람이 오는 거예요. 뒷사람. 그 다음 사람이 또 돈을 주고 내가 왕에게 관직을 샀다 해가지고 온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한 10일 정도 있다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오니까 내가 지금 부임하자마자 내 후임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그래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돼가지고 돈을 받고 관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흥미맹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뭐 하겠습니까? 빚내가지고 돈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오자마자 자기가 그 돈을 거두기 위해서 어디서 내가 돈을 좀 얻을 수 없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정부패하고 엉망이 되어지고 제대로 일이 할 수도 없고 각 도시가 제대로 다스려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잃어버린 10년이 결국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도 없고 부정부패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정말 이제 농사를 좀 잘 지었다. 돈이 좀 있다. 저 집에, 저 사람 집에는 뭐가 좀 좋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당장 그 사람 잡아와가지고 네 죄를 알렸다 해가지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 사람 집에 무슨 돈이 좀 있고 뭐 소가 한 마리 나왔다, 새끼를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잡아와서 이제 뺏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도 살기 힘들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한 며칠 있다가 또 쫓겨가고, 그러한 일들이 나라 가운데서 정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지지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학난이 벌어지죠. 동학 교도들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그때 고부 군수를 쫓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고부 군수가 쫓아내고 동학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또 폭도를 일으키고 관청을 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들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 정부 군대가 이기지를 못해요. 폭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했는데, 그들의 원인이 뭐냐면 이 고부 군수 그 사람을 잡아서 처형해달라, 또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달라, 그거였거든요. 뭐 다른 거 요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고종이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 군대를 데려오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 그 청나라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것이 1895년인데 이게 결정적인 미스였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이 떠나야 돼. 일본이 당장 들어와버리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그 동학난으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청일전쟁.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난을 일으켰으면, 동학난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부 군수를 잡아주고 심판하고 처단시키고 또 이제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정부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저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르게 하겠다,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저들을 뭉개고 진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 힘이 없고 청나라 군대를 데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조선 땅에서 이제 6번 전투를 해서 바다에서 전투하고 또 육지에서 전투하고 해서 청나라가 완전히 뭉개지죠. 망하죠.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이 천자고 중국이 최고 큰 나라고 중국을 그렇게 의지했던 조선이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허탈했죠. 전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도 충격을 받고 또 청나라도 충격을 받고 일본도 사실은 싸웠지만 이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와 있던 주변 나라들도 다 충격을 받았죠. 저 큰 나라가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나? 라고 해서 다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있는데 그 청나라, 일본이 청나라에게 전장 배상금을 물리고 요동반도를 내놔라 했는데 그때 당시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청나라보다 더 세고 강력한 더 큰 나라인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하니까 일본도 깨갱하고 그걸 물려줬죠. 러시아에게 내주죠. 그러니까 전쟁은 일본이 이겼는데 실리는 이득은 누가 챙기냐? 러시아가 챙길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나 민비가 보니까 야 러시아가 저번에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청나라를 의지하다가 이제는 러시아를 의지하는 쪽으로 딱 기우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도 찾아오고 만나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냐? 민비가 그 일을 한 거죠. 민비가 그 일을 하고 또 민비가 또 고종에게 그렇게 코치하고 그래서 왕의 자리 용상에 앉아 있으면 그 뒤에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여자가 있는 거죠. 민비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소곤소곤 말을 다 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왕답지 못하고 뒤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남아 있어가지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를 의지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들이 요동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게 뺏겼죠. 그리고 그 러시아가 이제 조선에까지 다 장악을 하려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흉이 누구냐? 민비다 라고 생각해서 민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민비 시해 사건 혹은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때 당시 외국인들에게 들어오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바로 러시아하고 영국이 이 온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서로 싸우고 또 패권을 다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선에까지 온 거예요. 조선에까지. 원래 유럽에서 티격태격하고 또 서남아시아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는 조선까지 와가지고 러시아가 침공해 오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도 채지도 못하고 러시아의 편에 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이 하는 행태가 너무 안타깝고 알려줘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한 이 조선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됐다면 안 되겠다 해서 일본이 그러한 극단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왕비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일본도 조급한 행동으로 민비를 죽이는 을미사변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충격을 받죠.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요.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시름시름하고 급돈하고 두렵고 해가지고 그만 조금 있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이것도 실착인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에 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왕이 없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오는 그런 실정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만날 수 없고 또 해외 공간 사람들이 고종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뭐냐? 이제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청나라에서 독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립문을 세우죠. 독립문. 독립문이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청나라를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중국을 의지하지 말자. 중국에서 독립하자. 우리나라는 조선은 이제 독립해야 된다 해서 독립의 결의를 가지고 중국에서 독립하고 일본에서 독립하고 다른 나라에 간섭 받지 말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세우고 우리도 이제 다른 이런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의회 정치도 하고 또 우리도 서구 사회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독립협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해가지고 뭘 합니까? 고종을 돌아오라 해가지고 방을 써붙이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고종도 알게 되어지고 원성이 사고하니까 결국 고종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독립협회에서 했던, 독립협회는 단체 이름이고 만민공동회는 저들이 모이는 모임 이름이 만민공동회 이런 거죠. 자, 오늘날로 치면 국회 같은 그런 거죠.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뜻을 모아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자라고 했고, 그 만민공동회 하는 것이 좋다, 잘한다 라고 고종이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허락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날 보부상들, 등짐 지고 보침 지고 다니는 이제 보부상들 있지 않습니까? 보부상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만민공동회 사람들 다 때리고 잡고 죽이고 체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자기가 왕이 돼야 되지, 너희가 무슨 뭐 우회 정치 그런 게 어딨냐 해가지고 이제 고종이 이제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하죠.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세우죠. 대한제국. 이제는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한제국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나는 황제다. 황제다. 청나라에서 독립하고 청나라를 중국 황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황제, 중국 천자라고 했는데 나도 황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보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하는데, 짜르, 그 짜르처럼 나도 짜르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보다 더 큰 사람이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가 되겠다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는데 뭡니까? 하는 것들이 다 엉망이죠.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친경식, 왕이 이제 40주년, 고종 40주년 되는 때에 친경식을 해서 대대적으로 무도회를 만들고 촛불을 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만 못하고 말았죠. 오늘날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못 모였죠. 옛날에 전염병, 천연두, 그렇죠. 천연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병들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안 되니까, 병이 전염되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완전 전제군주인 거죠. 전제군주. 그러니까 누구도 왕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그러한 전제군주. 완전 독재를 하는 거죠. 독재를 하고. 그러면서 윤용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이제는 내각을 세운 거죠. 그 형태만 새롭게 했지만 모든 권한은 왕에게 다 있는 거죠. 모든 권한이 왕에게 다 있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들어와도 그걸 다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냐면, 고종은 나라가 뭔지를 몰랐어요. 왕이 뭔지 몰랐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외국 군대의 침입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백성들이 이제 너무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다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치잖아요. 다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을 다스려서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를 지켜주면서 거기에서 지켜야 되고, 국민들이 병이 들면 그 병을 낫게 해서 국민들이 병으로 인해 죽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렇죠. 질병을 잘 치료하고, 또 외국과의 전쟁에서 잘 이제 통치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왕의 이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보다도 자신의 지위와 채통과 또 돈을 버는 그게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의 안위에, 내가 왕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들이 고종에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보다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백성의 안위보다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많이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경제력도, 국방도, 또 나라의 질서도, 또 억울함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되는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일이 되면 이게 되겠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라를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뭡니까? 그 나라가 뭐냐? 그 나라는 바로 우리의 신령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좋지 못한 억울함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또 사악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고,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비뚤어진 생각도 있고, 병든 생각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도 있고, 또 온갖 더럽고 나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온갖 죄성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스려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왕이 돼서 다스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온갖 곳에서 다 보고가 올라오고, 왕은 너무 바빠요.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때에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육신의 안위만 생각해서 어디 맛있는 거 없나?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육신의 안위만 생각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백성을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나라가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내 육신의 마음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를 보고 천국에서 기업, 그것을 보고 더 많은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엄청난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조선은 처음에 한 100년은요 고려시대의 영향이 그대로 가요. 고려시대의 영향이 그대로 가요. 옛날에는 장가를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 간다는 말도 시집 간다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장가 가던 시절이 시집 가는 시절로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한 100년, 한 150년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바뀌기까지 세월이 많이 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려면 이 땅에서 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달려져야 천국 생활을 하기에 우리가 적합하고, 그래서 그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육신을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는, 정욕을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